1971년 국내 최초 요구르트가 탄생했다. 발효유 개념조차 없었던 때 대중 앞에 나타난 신문물. 그런데 그 이름은 요구르트가 아니라 야쿠르트였다. 뭉치면 요구르트, 흩어지면 야쿠르트. 도대체 왜일까? 요구르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것들을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죠. 야쿠르트는 한국 야쿠르트의 회사명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로 발매된 발효유의 브랜드명이기도 합니다. 가로 3.5cm에 세로 7.5cm. 앙증맞은 이 한 병이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를 딱 여는 순간에 나는 향은 이렇게 양쪽 볼에 침이 확 고이게 만들 정도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요구르트인 야쿠르트의 성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된다. 한국 야쿠르트의 창업주 윤덕병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의 뜻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코스부터 일본에 혼자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일본을 알아요. 일본을 알기 때문에 대화가 되었던 겁니다. 요새 이제 야구르트를 배고픈 국민들 밥 먹여주고 영양 보충 시켜준다는 취지하에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당시 우리나라는 우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처리 능력은 많이 미흡했다. 제때 처리 못해 아까운 원유를 개천에 버리는 일도 허다할 정도였다. 그때 윤덕병이 떠올린 게 바로 발효유였다. 요구르트야말로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시로타미노로 박사에 의해 특수 유산균이 개발돼 있었다. 이를 이용해 야쿠르트를 출시. 보급률이 전 인구의 12%에 이를 정도로 인기였다. 윤덕병은 발효유를 도입하기 위해 곧바로 건국대 축산연구소장이었던 윤쾌병 교수를 찾는다. 윤씨 대종회에 가니까 파가 다른데 윤쾌병 교수인데 만났는데 보니까 파는 다르고 집안은 아닌데 그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뜻을 같이 했고 또 일본 물어보니까 윤쾌병 박사가 일본 이 원료들하고 아주 잘 통해.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 그분이 나중에 CEO를 오랫동안 했죠. 먼 친척으로 누구보다 잘 통했던 두 사람. 윤쾌병 박사가 이론적으로 강했다면 윤덕병은 추진력이 강했다. 1967년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 특히 윤쾌병 박사는 일본에 있던 선후배 동창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 유가공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1969년 11월) 서울 목요동에서 한국 야쿠르트유업 주식회사가 정식으로 탄생한다. 국내 최초의 발효유 전문업체였다. 공장도 지어지며 착착 진행이 되는 듯 했지만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장 큰 난제는 기술력. 발효유란 말 자체가 생소했을 만큼 불모지나 다름없던 여건상 해외 기술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윤덕병은 우선 발효유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던 일본과 합작 투자 방식을 취하기로 했지만 일본 야쿠르트사는 무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종균 제공 대가로 무려 $50,000나 요구한 것이다. 처음에는 말씀이죠. 믿을 수가 없거든 이거. 맨주모가 아주 기술 달라고 그러고 자본 달라고 그러고 뭐 협력해 달라고 그러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테스트 하는 성격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하고 높은 조건을 제시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지루한 협상 줄다리기 끝에 결국 종균비 없이 판매액의 3.5%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협상이 타결되자 제조는 일사천리였다. 1971년 발효유 공장인 안양 공장을 완공. 그해 국내 최초의 유산균 발효유 야쿠르트가 드디어 첫 선을 보였다.
하지만 기쁨을 누릴 여유는 없었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이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사실은요. 유산균도 균은 균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소비자의 입장인 게 균하면 되게 나쁜 균만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뭐 균을 먹어야 되는 거냐? 그냥 우유 먹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거에 오해가 사실 많았었죠. 야쿠르트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만 해도 유산균을 인체에 해로운 균덩어리로 오해하는 일이 많았다. 게다가 야쿠르트 홍보를 나왔다고 하면 무슨 약장수인 줄 알고 급하게 문을 닫는 바람에 손을 다칠 뻔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무렵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판매에 불을 지핀 주역들이 있었으니 바로 전국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이었다. 유산균이 들어있는 걸 액체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료로 먹는다 하는 것 자체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낯설었던 문화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는 아줌마들의 고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굉장히 미색이었고요. 누가 보다 이렇게 환한 웃음을 띤 아주머님들이 다니면서 배달을 해줬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고, 그게 또 오히려 그런 어떤 유산균이라고 하는 잘 몰랐었던 시절에 좀 거부감들을 상쇄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거의 없었던 70년대 초, 전업주부들이 모인 교회나 모임을 찾아다니며 설득 야쿠르트 아줌마 모집에 나섰고, 이는 한국 야쿠르트 성장의 결정적인 발판이 됐다. 아주머니들은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며 발효유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갔다. 이후 야쿠르트가 몸에 좋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며 판매 개시 2년 후인 1973년엔 하루 판매량이 10만 개를 넘어섰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해도 수요를 못 따라갈 만큼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급기야 야쿠르트 용량을 줄이기로 결정한다. 80ml를 65ml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한 5원 정도 다운을 시켰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마케팅적으로 많이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80ml를 먹고 넉넉하게 먹는 거, 포만감을 느끼는 것보다 65ml를 먹으면서도 충분히 인체에 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좋은 영향을 주면서도 조금 더 먹고 싶은 그런 게 아마 소비자의 심리인 것 생각이 들어요. 잘 나가던 제품의 용량을 바꾸기란 위험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 가격도 함께 낮춘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윤덕병은 더 나아가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초대형 평택 공장을 준공하기로 한다. 당시 하루 소비량을 3배 이상 뛰어넘는 하루 200만 개 생산이 목표였다. 임원들은 모든 여건이나 이런 거 봐서는 이 공장에다가 뭐 100만 개를 해도 금방 다 판매될 것 같은데, 회장님은 지켜보면서 가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지켜보면서 가자. 이런 그런 것 같은 경영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임원들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승승장구만 하던 그에게도 비껴갈 수 없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산균 발효유 회사의 대재앙이라 불릴 만큼 경제적 타격이 큰 박테리오 파지 오염이 1979년 평택 공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일주일 간격으로 오염된 배양 탱크만 무려 8개. 맞춰야 할 생산량은 산적한데 공장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였다. 특히 배양액 속에 유산균수가 부족해진 게 문제였다. 수많은 연구 끝에 연구원들은 정상적인 배양액을 섞어 제품화하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윤덕병의 생각은 달랐다. 약간 색한 맛이 시큼하고 하긴데 몸에 해로운 균은 아닌데, 이런 균들이 들어가서 자꾸 이제 뭐라면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가치는 좀 상품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거하고 섞어서 만들면 제품은 되거든요. 근데 수입 먼저 오너는 그런 거는 아주 워낙 질색하시는 분이니까.
자그마치 3억 원이나 되던 배양액을 전면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는 소비자를 속이기 이전에 내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니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평소 윤덕병의 남다른 야쿠르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외부에서 손님을 만날 때도 그는 늘 야쿠르트를 싣고 가서 우리 제품은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으니 커피 대신 안심하고 드셔라고 홍보하고 다닐 정도였다. 아는 사람이 오면은 그 기본 접대가 야구르트니까 거기는. 그리고 이제 군에 관련되던 부분, 청와대 근무하신 부분, 그다음에 뭐 고향 사람들 부분, 무슨 뭐 할 때는 하면은 전부 야구르트 이거 쭉 선물을 그 하는데, 뭐 그거 직업 정성이야. 1980년대 사회적 혼란을 틈탄 불미스러운 사건 역시 힘든 시련이었다. 당시엔 특히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음료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 야쿠르트에도 그 무렵 협박 편지와 전화가 이어졌다. 연금 2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내용이었다. 범인에게 돈을 주기도 그렇다고 손을 놓기도 어려운 상황. 전 사원들이 비상이 됐고 뭐 조금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줌마들이 그 배달하기 전에 꼭 다 손으로 닦아보고 말이죠. 닦아보고서 이상 여부가 있나 없나, 또 새는 게 있나 없나 이런 보고서 전달하게끔 다 시키고 그랬죠. 결국 한 가지 묘안이 나왔다. 가짜 돈을 미끼로 범인을 잡기로 한 것이다. 밤을 새워 가짜 돈 2천만 원을 만든 직원들은 조심스레 현장에 나갔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이 잠복해 있을 것으로 여겨 몸을 숨긴 것이다. 긴장이 풀리던 바로 그때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한 범인은 잽싸게 돈 가방을 낚아챈 후 출행량을 쳤다. 하지만 잠복한 경찰과 직원들에 의해 결국 쇠고랑을 면치 못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짜로 이제 돈 이렇게 봉투 만들고 거기다 이제 10,000원짜리 몇 개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봉투 만들어가지고 만마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 잡았죠.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참 많죠. 그런 많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야쿠르트. 하지만 경쟁 업체들의 도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1976년 해태 유업에 이어 1977년 남양 유업, 빙그레, 서울우유, 내일 유업 등 타업체들이 너도나도 발효유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혜태그룹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자금력도 있고 기획력, 또 마케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 전쟁이 어마어마했었죠. 결국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시식회 혹은 무료로 주는 것들, 또 광고를 통해서 빅 모델들을 사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대단한 호감도를 가진 모델들은 대부분 요구르트 시장의 모델로서 뛰어들었었어요. 언제까지 유제품만 고집할 순 없었다. 한국 야쿠르트는 신규 사업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라면, 스낵, 조미식품 사업에 순차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라면은 1980년대 초 국내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한국 야쿠르트에서도 제2의 주력 사업으로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당시 농심과 삼양식품이 양분하던 라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남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시장을 뚫을 묘안을 두고 회의가 거듭됐고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팔도 라면이었다. 팔도라는 이름을 앞에 걸고 온갖 좋은 소고기라든지 클로렐라든지 이런 라면들을 출시하기 시작을 해요. 충격이었어요. 클로렐라 라면이 나왔을 때 면이 파란색이라는 거에, 초록색이라는 거에 이미
많이들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 라면을 먹으면 사실 성분으로 봤을 때는 뭐 안 먹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게 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먼저 화제가 된 건 컵라면이었다. 사발 모양과 컵 모양 두 종류만 있던 컵라면 시장에 팔도 도시락은 특이한 사각 용기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도시락 형태를 해보자. 특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도시락을 많이 싸고 다니니까 도시락에는 향수도 있고 또 용기가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뜨거운 물을 벗어 먹어도 좀 안전성이 있고. 굉장히 대단했던 거는 도시락이라고 하니까 그 돈을 주고 사줘야 되는 부모님들이 면죄부가 생긴 거예요. 덜 미안한 거예요. 이건 야쿠르트에서 만든 거잖아. 클로레라 면까지 만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들 도시락 따끈하게 먹으라고 만들어준 거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팔도 왕뚜껑, 비빔면, 가락우동, 설렁탕면 등이 인기를 모으며 라면 신화는 쭉 이어졌다. 라면 시장을 리드하는 또 다른 축으로 한국 야쿠르트의 이름을 확고히 한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사람들의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발효유 분야에서도 액상이 아닌 포상 발효유를 출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떠먹는 야쿠르트 슈퍼팩, 삼양식품 요거트, 딩그레 요플레 등이 먼저 출시됐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았기에 출시 당시 큰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 결과 슈퍼팩은 예상치의 2배인 10만 개가 판매되는 기록을 갱신했다. 이는 포상 발효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불과했던 발효유 시장에서 경이적인 일이었다. 하루에 100만 개 정도까지 팔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일이 지금 현재 하루에 한 60만에서 80만 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제품 중에 가장 판매량이 많은 제품인데도 그걸 능가하는 수량이니까 엄청난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세를 몰아 1995년엔 한국 최초 종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다. 공기에 노출되면 삼이라는 유산균은 취급이 어려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야쿠르트 중앙연구소가 자체 개발에 돌입, HY8001이란 이름으로 드디어 국산 종균이 탄생했다. 이는 세계에서도 6번째 자체 종균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것이기도 하다. 40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유용한 미생물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걸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시킨 것이 95년도였습니다. 저희가 발굴한 균주를 가지고 제품에 적용하게 됨으로써 외국에서 수입하는 많은 그 종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균주에 대한 연구는 곧 히트 상품 개발로 이어졌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2000년 이른바 대박 상품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었다. 개발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인들 중에 유독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은 것에 착안, 위에도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찾아 나선 것이다. 전국의 김치 장독을 뒤지는가 하면 산후조리원을 방문, 신생아 분변까지 찾아보기도 했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찾아다닐 땐 신생아 분변을 신선한 상태로 받아내기 위해 젊은 남자 사원들이 산후조리원 앞을 온종일 대기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 돈을 왜 가져가냐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죠. 산후조리원에서 좀 그런 뭐랄까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보도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꺼려 하셨는데 서너 시간 이제 앉아서 이제 그 앞에 빨간색 아이스박스 놓고 이제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1시간에 하나 이제 정도 기저귀 받을 때도 있고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2-3개 받을 때도 있고 스케줄상 이제 체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또는 그런 분들이 와서 산모들 모아놓고 체조를 하는데 좀 그 복장이 좀 뭐랄까 좀 간편한 복장을 입으시니까 좀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고개를 돌리는 경우도 많죠. 네. 힘들게 분변을 받아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유산균이 파괴되지 않도록 받는 즉시 드라이 아이스로 얼리는 건 물론 기저귀째로 받아 특급 작전과도 같은 수송이 이루어졌다. 분변 속에서도 특히 찾아야 할 유산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발효유가 장에 좋다고 하는 개념들은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런 것을
위에도 좋은 그런 발효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좀 더 창의적인 개념에서 이제 출발이 돼서 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궤양이나 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암 요소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균종인데요. 결국 헬리코박터를 억제할 수 있는 균주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국내 최초의 기능성 발효유 윌은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켰다.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30만 개 이상 팔리는가 하면 이후 16년 동안 약 34억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발효균 제품군 내 단연 1위였다. 윌이 나오면서 야쿠르트는 변신을 시작을 해요. 자그만 병, 싸구려 느낌이 아니에요. 기능성 발효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심었어요. 그리고 선점을 했어요. 아무도 기능성이라는 거를 앞에 붙이지 못했어요. 그냥 액상 발효유, 고용분 발효유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그 발효유라고 하는 것 자체를 2단계 아니 10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게 바로 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사실 그 치료제가 아니면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야쿠르트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44년 역사의 야쿠르트 아주머니 역시 첨단 장비를 갖춘 천병으로 거듭나고 있다. 좀 더 편한 배달 시스템을 궁리한 끝에 2012년 냉장고가 부착된 탑승형 전동 카트를 보급.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될 만큼 화제를 모은 것은 물론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배달이 가능해졌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올라탄 상태에서 최고 시속 8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이 전동 카트에는 냉장고에 65ml짜리 야쿠르트 3,300개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 판매량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단 냉장 보관이 2층으로 다 되니까 제품이 신선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음 같은 거나 이런 관리가 온도 조절이 되니까 저희가 편리하고, 그리고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편리하고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좋아하세요. 1971년 태어난 국내 1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발효유 야쿠르트는 지금까지 470억 병 넘게 팔리며 국내 대표적인 장수 브랜드가 됐다. 최근엔 전 제품을 대상으로 당 줄이기 연구에 돌입했다. 제품 자체 당 비율을 줄이고 인공당은 꿀 등 천연당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다. 발효유라는 것 자체가 장복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건 하나 당도밖에 없어요. 그건 점점 당도를 낮추는데도 앞장섰었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주고, 그 기능은 건강에 대한 기능일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물성을 변화를 줌으로써 생기는 기능성에 주목하는 것들은 야쿠르트를 쫓아갈 데가 없어요. 유산균 발효유 시장 점유율 40%.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 대표 발효유 기업으로 우뚝 선 한국 야쿠르트. 건강을 위한 가치 하나의 목표를 두고 도전해온 한국 야쿠르트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발효유 산업의 역사이자 발전의 밑거름이었다. 한국 야쿠르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오직 건강한 것만을 전달하여 우리 사회 건강 문화 전파에 힘써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효능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등 한국 야쿠르트의 건강 행보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은 방문 판매 채널의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고객이 보다 건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